허그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높게 입찰을 하면서, 왜 그러냐면 허그는 어차피 떠안고 있는 채권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상계 처리가 됩니다. 높게 받아도 보통은 그 가격이 시세보다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2년 전 3년 전에 전세 보증보험 해줬던 가격인데 지금 떨어진 빌라의 매매가보다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가격에 입찰을 해도 얘네는 어차피 손해날 금액이기 때문에 가격에 입찰을 하는 거고, 우리는 시세를 보고 입찰하는 거기 때문에 허그랑 경쟁을 했을 때 우리가 입찰 경쟁에서 가격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바로 허그 대항력 포기물건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대항력 포기물건에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따라하지 마세요. 카메라 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채널은 돈 되는 얘기를 하는 채널이고, 그 수단이 부동산 중에서도 경매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대항력 포기 물건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던 거는 어쨌든 대항력 포기 물건의 개수 대비해서 입찰하는 인원수 자체가 타 그냥 안전한 물건 대비해서 별로 차이가 없었다. 경쟁이 비등한 반면에 대항력이 포기되는 순간 권리 분석 관계가 보통은 완전히 깨끗해지니까 정말 안전하면서도 경쟁률이 높지 않게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추천을 해왔습니다. 물건도 정말 많이 나왔고 싸게 받을 기회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소개도 하고 저희 교육생들도 수익을 많이 내고 하고는 했었는데, 최근에서는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죠. 최근에는 물건 나오는 것 자체도 개수가 예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대항력 포기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권리 분석이 깨끗해지는 건데, 허그에서 적극적으로 또 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은 올라간 반면에 나오는 물건도 유지되거나 아니면 좀 줄어드는 추세여가지고 경쟁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그로 낙찰받아서 이제 매도한 사례, 그리고 뭐 전세 월세 세팅 하신 분들 모두 포함해서 정말 많은데, 15기 교육생분이 낙찰받고 매도한 사례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낙찰받은 물건이 이게 벌써 작년 12월이기는 한데 매도한 게 벌써 4개월이 걸려서 하셨기 때문에 뭐 지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부천시 고강동에 있는 태산아트 빌이라는 물건이었습니다. 최초에 2억 2,800에 나왔으나 무한 유찰이 되죠. 왜냐면 대항력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보증공사에서. 2억 2,800에 감정이 됐고 2023년 2월 2일 날 신건으로 입찰을 하죠. 그러고 나서 쭉 계속 유찰이 됩니다. 유찰이 돼서 2,600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변경이 되죠. 대항력이 포기된 시점입니다. 권리 관계가 바뀌면 이렇게 다시 가격을 높여서 신건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한 번 유찰이 되고 두 번 유찰이 돼서 반값이 됐을 시점에 우리 교육생과 5명과 경합을 해서 낙찰을 받았죠. 2등과의 차이는 한 2,200만 원 정도가 나는 수준에서 낙찰을 받았고, 처음에는 2등과의 차이가 정말 많이 나가지고 우리 교육생이 정말 좀 힘들어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생분이 시세 조사를 정확하게 했고 매도할 수 있는 금액만 알고 지금 입찰을 받은 거기 때문에 2등이랑 가격은 크게 신경 쓸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1억 6,600에 낙찰을 받고 비용 8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요. 그래서 총 들어간 게 1억 7,400만 원 정도, 매도를 1억 9,500만 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남은 돈이 1,800에서 1,900만 원 정도 됐다고 해요. 거기에 들어간 실제 투자금은 3,8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제가 들었었습니다. 이것도 수익률이 5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허그 보증공사 포기 물건 중에 낙찰받은 사례가 정말 많이 있었죠. 그러면 지금 허그 대항력 포기 물건에 대해서 왜 이제는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냐, 허그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극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높게 입찰을 하면서, 왜 그러냐면 허그는 어차피 떠안고 있는 채권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상계 처리가 됩니다, 높게 받아도.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시세라고 하면, 허그에서 보는 거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자기네들이 빌려줬던 돈을 보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 가격이 시세보다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2년 전 3년 전에 전세 보증보험 해줬던 가격인데 그 가격이 지금 떨어진 빌라의 매매가보다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가격에 입찰을 해도 얘네는 어차피 손해날 금액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 입찰을 하는 거고, 우리는 시세를 보고 입찰하는 거기 때문에 허그랑 경쟁을 했을 때 우리가 입찰 경쟁에서 가격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상. 그래서 지금 허그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입찰하고 있는 게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개수도 정말 많이 입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부지방법원에서 빌라 입찰이 뭐 20개다 하면은 한 15개 정도는 입찰하는 수준으로, 제가 20개 말씀드렸던 건 이제 허그에서 주택보증공사가 채권자로 있는 대항력 포기 물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20개라면 한 15개 이상은 본인들이 이제 입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의 어떤 투자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운용되는 어떤 기관에서 기관의 자금력으로 입찰을 하는 거고, 어쨌든 그 자금은 자기네들이 잔금을 내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될 돈을 상계 처리를 받을 거기 때문에 돈이 크게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돈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2년 전 3년 전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그랑 경쟁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여러 번 강조드렸었습니다. 최근에 댓글도 보면은 예전에
몇 달 전만 해 수도권 아파트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왜 최근에는 또 빌라 오피스텔 얘기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셨던데,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게 항상 달라져 왔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 분위기라든지 어떤 물건에 입찰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지 저희는 그걸 알려주는 채널입니다. 빌라만 강조하는 채널도 아니고 아파트만 강조하는 채널도 아니고 오피스텔만 강조하는 채널도 아닙니다. 이 세 개 중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낮은 경쟁률로 조금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왜냐면 입찰을 10번 해서 한두 번은 낙찰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10번 입찰해도 낙찰이 안 되거든요. 경쟁이 좀 몰리는 것들은 좀 피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는, 어디 여러분들이 돈 벌 기회가 있는지 알려주는 채널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분위기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정책이 바뀐다든지 대출 규제가 또 새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채널이기 때문에 과거 영상 보셔도 좋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너무 영상을 많이 봐도 사실 혼동스러울 거예요. 아파트도 얘기했다가 오피스텔도 얘기했다, 빌라도 얘기했다 하니까 최근 1, 2개월 정도의 영상, 우리가 영상을 거의 매일 올리다시피 하니까 1, 2개월 영상만 봐도 최근 분위기를 아실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교육생들이 꾸준히 입찰하고 있고 저도 입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채널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기 물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최근에 얘기하기 시작한 거는,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라고 해야 되나, 허그 보증공사의 물건들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그의 대항력 포기 물건에 보통 이제 거기 살고 있던 점유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전세에 들어오고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서 보증 가입된 전세 보증금만큼 허그에서 먼저 받고 이사를 나가는 구조거든요. 이제 허그에서 이사 나간 거를 확인하고 거기 안에 사진 촬영하고 그렇게 뭐 자료를 만들더라고요. 공실인 채로 유지를 시켜놔야 되는데 여기에 뭐 무단 점유자가 살고 있다든지, 최근에 알아보니까 허그 보증공사에서도 관리비라든지 비용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단기 임대식으로 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빈집인 줄 알았던 집에 누군가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명도하는 방법은 뭐 일단은 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내 집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 해서 신원 파악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단계거든요. 명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명도가 아예 그냥 채무자 점유 그리고 임차인 점유인 거보다 난이도가 더 올라가는 거죠. 왜냐면 신원 파악이 안 됐으니까. 경매로 넘어간 임차인 채무자 집은 보통 신원 파악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수월하거든요. 뭐 강제 집행까지 가는데, 무단점유자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 사람의 신원을 파악해야지 그 다음 명도 진행 첫 번째 단계부터 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하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보상 체계가 전혀 안 돼 있고, 그 2년 동안의 어떤 하자 관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공실이 되고 나서 낙찰자한테 넘어가기까지 그 기간 동안의 어떤 하자, 이런 보상 체계도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오히려 보상을 요구했을 때 우리는 책임 소재가 없다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 대항력 포기 물건이 메리트가 좀 떨어진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추락하던 빌라 경매 시장 깜짝 반등. 2022년 하반기부터 이제 전세 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빌라 기피 심리가 확산되면서 경매 시장의 지표들이 계속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깜짝 반등하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작년 뭐 11월, 12월부터 해서 쭉 내려가고 있는데 3월, 4월, 5월부터 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제가 기억하기로 한 4월, 5월쯤부터 보증공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입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계기가 된 게 자기네들이 경매로 넘긴 그 집에 대해서 임대 사업을 하겠다, 10년간 10% 저렴한 금액으로. 그렇게 되면서 본인들이 이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시세보다는 비싸게 받지만 좀 소득이 낮은 임차인분들을 위해서 싸게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낙찰가율이 쭉 올라가는 거죠. 물건은 줄어드는데 경쟁자들이 허그 기관까지 참여를 하니까 낙찰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허그에서 쓰는 가격은 시세를 보고 쓰는 게 아니라 채권 금액을 보고 쓰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루에 한두 개 입찰하면 괜찮은데 15개씩 그렇게 높게 써버리니까 당연히 낙찰가율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밖에는 없는 게 되겠죠. 그게 이제 기사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예전에 제가 강조했을 때는 낙찰가율이 69%, 66% 요때는 우리가 틈새 시장으로 이런 허그 보증공사 대항력 포기 물건을 포함해서 여러 빌라들을 싸게 정말 낙찰받을 기회가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낙찰받은 분들이 최근에 매매를 굉장히 좋은 수익률로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서는 빌라의 낙찰가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높게 낙찰되는 것들은 피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이제 허그 보증공사 대항력 포기 물건이죠. 그럼 지금 시점에서 빌라 경매를 어떤 원칙으로 투자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부터 Z까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크게는 이제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허그에서 입찰하지 않는 물건을 또는 입찰하지 않는 지역을 찾아가서 입찰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서울 지역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건 맞지만 단기적으로 싸게 받는 거는 서울 지역은 오히려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경기, 인천까지 갈 수 있다면 분명히 허그가 입찰하는 곳은 지금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지역을 피해서
해서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면 사실 1월, 2월에 입찰했던 방식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낮아진 전세 보증 가격보다 내가 더 싸게 받을 수 있다면 2에서 3년 정도 더 보유를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2년 뒤에는 시장이 회복이 되고 보증보험의 한도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빌라는 최근에 낙찰 추이들을 보면 전세 보증보험 126%를 빌라 입찰하는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126%에 육박하는, 전세 금액에 육박하는 금액에 낙찰이 되는 것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쪽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1년 전만 해도 전세보증보험 한도보다 한참 못되게 낙찰받고 그랬었는데. 그랬었죠.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좀 회복이 된 거죠. 더 올라갈 길만 남았구나 해서 126%에 육박하게 입찰을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항상 사람들의 공포가 있을 때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PD님이 말씀하신 3달 전, 4달 전만 해도 126%보다 좀 싸게 받으세요 해서 그게 정말 싸게 낙찰이 많이 됐었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126%에 받아야 되냐? 126%에 받아도 아직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과거에 공시지가 100%의 수준에 받은 사람이 제일 이득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126%가 그러면 손해냐? 그런 뜻은 또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빌라의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 실거주자 위주로 해서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시점에 전세가 수준으로 받는 거는 손해는 아닐 것 같다. 돈을 벌 수 있는데 예전보다는 좀 덜 버는 거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전세가보다 나는 더 싸게 받고 싶으면 어떤 물건을 봐야 되냐라고 하면은 저는 뭐 오피스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피스텔을 지금 팔리진 않습니다만은 일단 전세가보다 낮게 받을 수 있는 거는 대체적으로 오피스텔이 좀 주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생들이 매도를 열심히 하고 있고 저도 매도를 하고 있고 이런 그 매수자가 있겠죠. 매수자의 추이를 보면 100이면 100 다 실수요자예요. 입주하셔야 되는 분들이겠죠. 투자자가 아니니까. 그분들의 관점으로 물건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이 1인 가정보다는 보통 3인 가정,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딱 기준이 잡히는 거죠. 역은 멀더라도 학교가 있으면 좋을 거고 4층 이상부터는 엘리베이터가 무조건 있어야 될 거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좀 구축 빌라라면 뭐 3층 이하가 좋을 것이고요. 향은 뚫려 있는 게 좋겠고 이런 요건들을 생각하면 그런 물건들이 이제 단타 매도하는데 좀 적합한 물건이지 않을까. 뭐 원칙이라고 하면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타 매도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실거주자분들이 내 집 마련 차원에서 들어와서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집들을 위주로 입찰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임장을 계속 다녔었어요. 저희가 주로 나가는 게 인천이라든지 수원, 서울 남부, 김포 이런 쪽도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실수요자가 전세 사기가 터졌던 인천, 서울, 화곡동 포함해서 다양한 지역에서 실거주자분들이 조금씩 이제 대출 받아서 집을 매수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분들이 우리가 팔아야 될 대상인 거죠. 싸게 낙찰을 받고 그분들한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실거주자가 보기에 좀 적합한 집들을 찾아보시면은 좀 여러분들이 단타 매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규 수강생들은 방금 말씀해주신 투자 원칙에 따라서 경매를 하고 있잖아요. 네. 성과도 좀 나오고 있는데 성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언급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교육생들은 소식들을 바로바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허그에서 입찰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저희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미리. 그래서 어떻게 하면 허그 입찰을 피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허그가 입찰 안 하는 물건들 위주로 저희는 낙찰을 받고 있고요. 그 물건들을 위주로 낙찰을 받아서 성과를 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방에 있는 소액 아파트도 많이 최근에 입찰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도라고 검색을 하시면 뭐 경기, 서울도 있지만 뭐 경남, 보령, 남양주, 광주광역시 2개, 부산도 있고요. 제주도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한 지역에서 매도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매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서울 지역에서만, 경기 지역에서만, 인천 지역에서만 낙찰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원이 왜 성과가 잘 나오나 생각을 해보면 교육생들이 꼭 해야 되는 것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적절히 분리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위임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수업할 때 기수 안에서 물건 추천은 해드리지만 교육이 끝나고 나서까지 물건 추천을 계속 해드리진 않아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수강생들의 자생력을 길러드립니다. 어떤 방법을 배우고 그 방법을 적용해서 본인들이 물건을 찾을 수 있게 해요. 딱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평생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다. 다만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맡길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하거든요. 수강생들이 직접 해야 되는 두 가지는 물건을 찾는 것과 시세 조사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적합한 물건인지 찾는 방법 다 알려드리지만 또 본인이 사는 지역에 따라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시세 조사도 본인 투자금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하려면 본인이 조사가 돼 있어야 돼요. 권리 분석이라든지 뭐 인테리어, 대출, 명도 그리고 부동산에 내놓는 거 5가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위임을 받아서 맡길 수 있게 합니다. 부동산 연락망도 지역별로 빌라를 매도하신 분들 포함해서 빌라에 대해서 호의적이셨던 분들 연락망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실장님도 아예 연결을 해드리고 명도 서비스도 저희 법무사님이 직접 개입해서 해드리고 있고 인테리어 업체도 지금 한 군데서 2군데로 늘리려고 이제 계약을 하고 있고 다음 기수도 잘할 겁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